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EMP케어에서 근무하는 정재호 전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첨단 바이오 의약품이 어떤 것이고 또 첨단 바이오 의약품을 어떻게 관리하고 특별히 이제 GMP 관련해서 첨단 바이오 의약품에 있어서 요구사항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첫 번째 강의로서 일단 첨단 바이오 의약품에 관련된 법규 에 대한 부분들을 다뤄보고자 합니다. 먼저 첨단 바이오 약품에 대한 정의 부분을 규정해서 정한 대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첨단 바이오 의약품이라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분류된 것이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지만 여기에는 크게 보면 한 5가지 정도로 분류할 수가 있고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이제 세포 치료제입니다. 세포 치료제는 사람 또는 동물의 살아있는 세포를 체외에서 대양 증식하거나 선별하는 등 물리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방법으로 조작해서 제조한 의약품을 세포 치료제라고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세포 치료제 자체가 이제 세포를 의약품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고요. 다만 여기에서 배제하는 부분이 단순하게 분리하거나 세척하거나 냉동 또는 해동 등의 최소한의 조작 그 범위 안에서 사용하는 부분들은 세포 치료제로서는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료기관 내에서 시행하는 의료 행위의 일종으로서 단순한 최소한 조작 행위는 의약품의 관리 범주에서 제외를 시켜놨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유전자 치료제가 있습니다. 이 유전자 치료제는 유전 물질의 발현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투여하는 의약품, 즉 우리 몸에 이제 유전 물질의 발현을 더 촉진시키거나 이런 방법으로 영향을 주기 위해서 투여하는 의약품을 유전자 치료제로 분류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유전 물질 자체를 함유하거나 또는 유전 물질이 변형되거나 도입된 세포, 그 세포를 함유한 의약품을 유전자 치료제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통적인 ATMP, 즉 첨단 바이오 의약품에 있어서는 이렇게 세포 치료제, 유전자 치료제가 가장 친숙한 그런 분야이고요. 다음으로 조직공학 제제가 있습니다. 조직공학 제제는 조직의 재생 또는 복원 또는 대체 등을 목적으로 사람이나 동물에 있어서 살아있는 세포나 조직 이런 것들의 조직공학적인 기술을 적용해서 제조하는 의약품을 조직공학 제제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첨단 바이오 융복합 제제가 있습니다. 이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융복합된 제제인데요. 이것은 세포 치료제, 또 유전자 치료제, 또 위에서 말한 조직공학 제제 이것들과 의료기기가 물리적 또는 화학적 방법으로 결합해서 이루어진 의약품을 말합니다. 이런 이제 융복합 제제, 특히 융복합 제제 같은 경우는 의료기기가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의료기기로 분류할 수도 있지만 주 기능이 의약품인 경우는 의약품으로 분류하고 있고요. 주 기능이 의료기기에 해당되는 경우는 의료기기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TMP, 우리 첨단 바이오 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있는 첨단 바이오 융복합 제제는 의약품을 주 기능으로 하는, 즉 의약품의 주 기능이 뭐죠? 일반적으로 사람의 또는 동물의 질병을 치료하거나 경감하거나 예방하거나 진단하는 목적. 특별히 이제 진단하는 제제는 진단 제제로서 의료기기로 분류되고 있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이제 의약품이라고 하면 이런 질병의 치료에 직접 사용하는 또 질병 예방에 사용되는 그런 제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로 분류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2종 이식 제제나 2종 이식 융복합 제제 이것들을 우리가 말한 첨단 바이오 의약품의 기타 분류에 들어가 있습니다. 2종이라고 하면 사람이 아닌 동물의 이식, 동물의 조직을 가지고 이식하는 그런 제제들을 2종 이식 제제로 볼 수가 있고요. 2종 이식 제제와 또 의료기기가 결합되어 있는 형태의 2종 이식 융복합 제제가 우리가 말하는 첨단 바이오 의약품으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렇게 5가지 정도로 첨단 바이오 의약품을 분류하고 있다. 이렇게 대략적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첨단 바이오 의약품의 허가 또는 안전 관리에 관한 법령, 법규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법은 크게 이제 중요도라든가 아니면 다루는 내용에 따라서 최상위 법령과 그다음에 하위 법령들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일단 우리나라에서 최상위 법령은 법률입니다. 법률은 국회의장이 통과를 시켜야, 즉 국회에서 통과돼야 법률로서 효력을 발휘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법률에 의해서 위임받은 내용을 가지고 시행령을 만들 수 있는데, 이 시행령은 대통령이 공포하면 발효가 되는 그런 시행령이 있고요. 또한 법률이나 시행령에서 위임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시행규칙을 만듭니다. 이 시행규칙은 각부 장관이나 국무총리가 권한이 있어서 각부 장관과 국무총리의 결재가 끝나면 공포하여서 국무회의 통과하면 발효가 되는 그런 시행규칙, 그런 법규가 있고요. 법률이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내용을 가지고 고시를 만들게 되고요. 이 고시는 각 기관장이 고시를 만들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첨단 바이오 의약품 중에 의약품의 관리에 소관 부처인 식약처장이 고시를 해서 운영하는, 그래서 크게 법률로서 반드시 지켜야 되는 의무사항으로 부과될 수 있는 그 법령이 바로 법률과 시행령과 시행규칙과 고시, 이렇게 크게 사분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첨단 바이오 의약품에 관련된 법률로서는 첨단 재생의료 및 첨단 바이오 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길죠. 이게 이제 길어진 이유는 당초에 각각 두 가지 종류로 발의가 됐다가 국회 논의 과정에서 하나로 합쳐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첨단 재생의료에 관련된 부분, 첨단 바이오의약품에 관련된 부분을 아우르는 법률을 만들다 보니까 법령이 길어졌죠. 그래서 첨단 바이오법, 아마 첨단 재생바이오법 이렇게 약칭해서 부르면 되고요. 이것은 2019년도 8월 달에 제정이 됐고, 그로부터 1년 후부터, 즉 2020년 8월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이 법률에서 위임한 내용을 가지고 대통령령으로 시행령을 만들었는데, 이 시행령 역시 1년 후인 8월 27일 날 제정이 됐고요. 이거는 이제 1일 후인 8월 28일부터 바로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법률 시행일에 맞춰서 시행령이 만들어져서 시행령이 도비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법률이나 이 시행령에서 위임받은 내용을 가지고 첨단 재생의료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이거는 이제 첨단 재생의료에 관련된 부분이라 아마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큰 법률은 보건복지부와 식약처가 공동으로 소관하는 법률이 되겠고요. 이 시행령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이 시행 규칙은 좀 나눠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첨단 재생 의료에 관한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은 보건복지부에서 소관을 하는 규칙이고요. 그다음에 첨단 바이오 의약품에 대한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은 식약처장이, 즉 지금은 이제 서기 때문에 국무총리 권한 직할로 돼 있죠. 그래서 국무총리령으로 지금 첨단 바이오 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으로 제정이 돼서 2020년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내용을 가지고 고시로 만들었는데, 이 고시는 이제 식약처장 고시만 제가 언급을 했고요. 여기에는 이제 바이오 의약품, 첨단 바이오 의약품, 또 인체세포 등 이런 허가 및 안전 등에 관한 규정을 식약처장 고시로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첨단 바이오 의약품의 품목 허가 심사 규정이 또 식약처장 고시로 만들어져 있고, 장기 추적 조사 관리에 관한 기준도 역시 식약처장 고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고시에서 다루는 내용들이고요. 그러니까 법령의 체계를 보면 물론 이제 아시는 분도 많으시겠지만,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법률이 되겠죠. 그러니까 법률에서 모든 이제 관련된, 이것은 일종의 특별법이죠. 그래서 특별히 첨단 바이오 의약품에 관련된 법률은 첨단 바이오 의약품 관련 법률에서 기본적인 내용들은 다 정해져 있고요. 거기에 이제 어떤 사항을 이행해야 된다, 의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부과가 돼 있고, 어떤 건 이제 배제를 하는, 제한을 하는 사항들이 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법률에는 항상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취하는 벌칙 조항이 항상 있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이런 이제 시행령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그래서 사실 이제 고시까지 쭉 일관되게 이제 법률에서부터 쭉 연결되는 그런 규정들인데, 현장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부분들이, 그러니까 가장 자세하게 규정되어 있는 것들이 고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시에 있는 내용들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는 법률을 안 지키는 행위까지 연결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하시면 법률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첨단 바이오 의약품에 대해서 어떤 절차를 거쳐서 허가를 받고 관리를 해야 되는지, 그런 내용을 이제
중요한 사항 위주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조업 허가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거는 법에 근거를 하고 있고요. 이 제조를 업으로 하려고 하는 자는 교통명령, 즉 시행령으로 정한 시설 기준, 이런 기준에 따라서 시설을 갖추고 처장의 허가를 받아라. 이렇게 법 23조 1항에서 정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첨단 바이오 의약품이 새롭게 의약품의 범주에서 특별한 의약품으로서 이렇게 별도 법령이 지금 분리돼 나온 상태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게 이제 의약품이 아니냐? 당연히 의약품의 범주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첨단 바이오 의약품은 별도의 특별한 법률로 지금 관리를 하기 위해서 따로 떼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첨단 바이오 의약품 제조업을 허가를 받으면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제조업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약사법에 의한 허가도 받고 첨단 바이오 의약품 관련 법에 의해서 허가도 받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첨바법에 의해서, 제가 약해서 이제 첨바법으로 부르겠습니다. 첨바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으면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제조업자로 간주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이 제조업 허가는 매 3년마다 허가증을 갱신해야 됩니다. 그래서 3년마다 허가증을 갱신해야 하는 그런 사항이 기존 약사법에서는, 지금 기존 약사법은 어떻게 돼 있죠? 허가 갱신이 품목마다 5년마다 한 번씩 하도록 돼 있죠. 그래서 첨바법은 이제 3년마다 업허가를 갱신하게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위탁 제조 판매업 신고라는 게 있습니다. 역시 같은 법 조항 제3항에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위탁 제조 판매업, 의약품은 지금 내가 반드시 제조업을 가진 자만이 품목 허가를 받게끔 하고 있지는 않고요. 그게 이제 종전에는 그랬지만 규정이 바뀐 후로는 제조업자가 아니어도 품목에 관한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지금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위탁 제조 판매업이라는 형태로 업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의약품도 마찬가지고 일반적인 의약품에서 허용하고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첨단 바이오 의약품 역시 마찬가지로 제조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첨단 바이오 의약품 판매 품목, 제조 판매 품목을 허가받고자 하면 제조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허가받을 수 있다. 대신 허가가 아닌 신고의 형태로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조업자가 아니면서 제조를 해서 판매하려고 하는 품목에 대한 제조를 기존의 제조업자한테 위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품목 허가권 자체는 제조업자에 있지 않고 위탁 제조 판매업 신고를 하는 신고업자한테 있게 되는 것이죠. 역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약사법에 따라서 위탁 제조 판매업 신고자로 간주를 하게 됩니다. 이 역시 매 3년마다 신고증을 갱신하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크게 보면 첨단 바이오 의약품의 제조 업허가에 관한 규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업허가가 전부가 아니라 업이 있으면, 업은 이제 제조를 하려고 하는 업의 형태인 거고, 품목, 내가 특정하게 이제 제조해서 판매하려고 하는 품목, 그 품목에 대해서는 또 별도의 허가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업허가와 품목허가 이렇게 분류가 될 수가 있는데, 이 제조업자가 그 제조한 첨단 바이오 의약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아라,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조업과 품목허가가 다 있어야 제조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 이 첨단 바이오 의약품 개별 품목 허가를, 판매 품목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안전성, 유효성이 확립이 돼야 되고, 거기에 관한 자료를 내야 되고요. 그다음에 제조 및 품질 관리 기준, 이거는 이제 GMP라고 보통 부르죠. 제조 및 품질 관리 기준, 그다음에 시험 방법에 관한 자료, 기준 및 시험 방법이라고 불리우는 기시법에 관한 자료, 이렇게 크게 이제 여기에 이제 그 실시 상황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는 자료를 GMP의 경우는 내도록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특별히 이제 첨단 바이오 의약품에 대해서는 유해성 관리 계획을 허가 시점에서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자료를 내서 그 자료가 적절하다, 적합하다 인정이 되면 허가가 되게 되겠죠. 위탁 제조 판매업자도 역시 품목별로 첨단 바이오 의약품 품목 허가를 받아야 되고요. 그러니까 판매하고자 하는 사는 그 품목에 대한 허가 플러스 그다음에 아까 제조업을 받든 아니면 위탁 제조 판매업을 받든 그 업, 이렇게 결합이 돼 있어야 첨단 바이오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업허가를 받기 위해서 시설 기준, 아까 대통령령으로 정한, 시행령으로 정한 기준에 적절한 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있는데, 이 시설은 어떤 것이 있느냐? 첫째는 작업소가 있어야 되겠죠. 작업소. 내가 제조 작업을 하려면 작업 행위를 할 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작업소, 그 다음에 작업소에 내가 제조하고자 하는 의약품, 그 품목에 대해서 제조할 수 있는 장비, 또 기구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제조만 하면 다가 아니고 품질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품질 관리를 위해서 시험 검사실을 갖추고 그다음에 그 시험 검사에 또 내가 제조하고자 하는 품목에 대한 시험 검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장비, 기구, 시설들을 갖춰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보관할 수 있는 보관 시설 또는 보관소,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제조업의 기본적인 요구 사항이고요. 이거는 일반 의약품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작업소, 시험실, 보관소 이렇게 세 섹션을 요구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첨단 바이오 의약품의 경우는 특별한 내용이 기록 보관실을 추가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 보관실, 이 기록 보관실은 출입 보안 장치가 되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업무 기록용 장비가 있어야 되고 또 기록물 보관 장비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의약품과 조금 다른 시설이 추가가 된 게 있다면 기록 보관실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방금 전까지 시설 기준에 대해서 언급을 드렸고요. 지금은 이제 그 첨단 바이오 의약품의 품목별 허가 중에서 또 품목이나 제조업 허가에 있어서 면제가 가능한 규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법 23조 제5항에 보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그 첨단 바이오 의약품의 경우는 제조업 허가 또는 품목 허가를 면제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첫 번째 임상시험 계획 승인을 받은 임상시험용 첨단 의약 바이오 의약품.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경우는 제조업 허가 없이 제조해서 임상시험에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임상시험 계획을 받은 그런 승인을 받은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경우는 내가 실제로 제조업 허가가 없고 품목 허가가 없는 상태에서도 제조를 해서 임상시험에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두 번째는 이제 그 품목 허가에 관해서 품목 허가를 받기 위해서 만든 제조하는 첨단 바이오 의약품의 경우도 품목 허가 없이 당연히 제조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이제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그런 제외 대상 또 면제할 수 있는 대상을 법에서 정해서 운영하고 있다.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첨단 바이오 의약품 제조업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자를 법 23조 제6항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의약품의 품목 허가, 의약품의 제조업 허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의약품의 제조업 허가도 이런 사람에게는 허가해주지 않고 있고요. 이제 결격 사유로 여러 가지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정신질환자. 정신질환자는 기본적으로 업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이제 정신질환의 범위도 워낙 넓어서 요즘은 이제 전문의가 이 사람은 그냥 의약품 제조하는데 문제가 안 된다. 이 상황은 라고 인정을 해주면 그것은 가능하다. 또한 이제 피성년 후견인이나 피한정 후견인 이런 경우도 제조업 허가를 받을 수 없고요. 마약, 대마, 향정, 신성 의약품 중독자 당연히 허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약사 감령 관련 법령을 위반해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 여기는 이제 집행 종료자나 미집행 확정자는 제외하고요. 집행받고 이제 형을 선고받은 집행을 진행 중인 선고를 받은 그런 사람의 경우는 허가를 받을 수 없다. 사기죄 또 뭐 약사 감령 관련 법령 위반 이런 사람은 기본적으로 3년 또는 2년 미경과가 되면 받을 수 없다. 약사법에 따른 제조업 허가를 취소된 후 제조업 허가가 이거는 직권 취소가 되겠죠. 취소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행정청에서 행정관청에서 강제적으로 못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의약품 제조업 허가를 취소받은 후에 1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허가를 받을 수 없다. 당연히 파산 선고자 역시 허가를 받을 수 없다. 이렇게 결격 사유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안전관리에 관한 부분을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데요.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이제 제조관리자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조관리자는 이제 약사법에도 당연히 나와 있고 약사법을 준용하고 있어서 제조소마다 첨단 바이오 의약품 제조소마다 2명 이상의 약사 또는 한약사를 두어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다만 세포 치료제, 유전자 치료제의 경우는 세균학적 가진 전문 기술자 또는 전문 기술자가 지방청장의 승인을 받으면 이 사람들이 제조 관리자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이렇게 법에서 정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업무를 분장해서 2명 이상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2명의 경우는 각각의 업무를 분장해서 책임 한계를 명확하게 정해라 라고 시행규칙에서 정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해당 제조소의 제조하는 사람은 제조관리자는 당해 제조소의 제조관리 업무 이외의 것은 종사하지 못한다라고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법을 안 지키면 당연히 여기에 따른 벌칙 조항이 있겠죠. 그래서 해당 제조소의 제조관리 업무에는 종사하지 못하도록 제조관리자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정의하고 있다 말씀드립니다. 제조관리자 준수사항은 이제 법 또는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위에서 말한 제조관리자가 어떤 사항을 지켜야 되는지를 법과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데, 첫째는 이제 이 품질 안전성 기준이라는 것은 첨단 바이오 의약품의 품질 또 안전성 관련해서 기준을 설정하고 그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확인하고 체크해야 된다. 그다음에 첨단 바이오 의약품 제조 과정상 모든 시험 검사에 대해서 점검하고 확인해라, 제조 관리자가. 그다음에 첨단 바이오 의약품 제조 단위별 GMP에 관한 기록, 그러니까 제조 및 품질 관리 기록이라고 하면 보통은 이제 배치 레코드를 이야기하겠죠. 그 배치 레코드에 대한 작성을 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적절하게 기한대로 보관을 하라. 그다음에 이 제조 과정에서 유기용매 이런 것들을 사용할 경우는 그 유기용매 자체가 유해 물질의 규제를 받는 대상이면 당연히 안전관리 기준도 설정해서 관리를 해야 되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제조 관리자가 지켜야 될 내용이고요. 이 제조 관리자가 지켜야 될 내용과 별개로 제조업자가 준수해야 될 내용을 또 법 26조 1항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첨단 바이오 의약품의 제조업자는 에이즈나 또 HBV, 그죠? 그러니까 B형 간염과 그다음에 C형 간염 바이러스죠. 그러니까 B형, C형 간염 바이러스 또는 매독 등의 감염성 질환자로부터 채취한 세포나 조직 이런 것들은 제조 목적에 사용하지 마라라는 게 기본적인 룰입니다. 그래서 제조업자는 이 사항을 반드시 지키도록 하고 있고, 다만 예외적으로 투여 대상자로부터 채취하는 자가투여의 경우는, 그러니까 투여 대상자, 그러니까 자가투여면 환자 자신이 제공한 세포나 조직을 가지고 자기가 투여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특별히 이제 다른 사람에게 전염시킬 우려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제조에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이제 이런 경우는 그 질환자가 투여가 되기 때문에 제조 과정에서 엄격하게 관리가 돼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제조업자 준수사항 또 하나로는 인체세포 등에 대한 품질 안전성 기준을 정하라. 그다음에 그 기준에 적합한 것만을 제조에 사용해라. 역시 이제 제조업자가 전체적인 총체적인 궁극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의지에서 이런 규정을 정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첨단 바이오 의약품의 원자재 입고서부터 완제품 출고까지 필요한 시험 검사 또는 검정을 철저히 해라. 그래서 이런 이제 시험 검사를 필요할 때, 예를 들어 중간중간에 내가 품질을 체크하기 위해서 하는 시험 검사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조 공정상에 있는 것뿐 아니라 원자재에 대한 기준대로 내가 시험을 해서 적합함을 확인하고 제품을 제조해야 된다라는 이제 궁극적인 품질에 대한 책임, 이것도 제조업자한테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첨단 바이오 의약품의 품질 안전성 기준을 어떤 것을 정할 거냐를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품질이나 안전성 기준에 이런 사항을 포함시켜야 된다라고 정하는 것 중에 시설, 장비, 기구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을 어떤 기준으로 할 것인지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켜라. 그다음에 인체세포 등의 손상이나 오염을 방지시킬 수 있는 그런 기준들을 포함시켜라. 그다음에 인체세포 등에 대한 품질 검사를 실시하는데 그 품질 기준인 거죠. 품질 기준을 정하고 관리해라. 그다음에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되는 인체세포 등 수입되는 세포나 그다음에 조직 이런 것들의 품질이나 안전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그 기준을 정하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런 첨단 바이오 의약품에 대해서 내가 제조하고 또 품질 관리할 때 이런 사항을 지켜야 된다. 우리가 규정상 정하고 있는 내용을 시행규칙성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그 첨단 바이오 의약품의 특별한 내용 중에 하나가 장기 추적 조사라는 관리 제도입니다. 이 장기 추적 조사는 용어에서 나온 것처럼 장기간 추적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추적 조사를 하는데 모든 첨단 바이오 의약품을 다 해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고요. 일단 법 30조 제1항에서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줄기세포를 포함하는 세포치료제. 그러니까 줄기세포 치료제는 장기 추적 조사 대상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동물의 조직이나 세포,
포함하는 첨단 바이오 약품. 그러니까 동물의 조직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아닌, 그래서 이종 조직이나 세포를 포함하는 첨단 바이오 약품. 아까 이종 세포 치료제라든가 이종 융복합제제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동물의 조직이나 세포를 가지고 첨단 바이오 약품을 만드는 경우, 여기도 장기적인 추적 조사 대상이다. 그 다음에 이제 유전자 치료제. 유전자 치료제가 장기 추적 조사 대상으로 들어가 있고요. 또 기타 투여한 이후에 일정 기간 이상 사례 모니터링이 필요한 의약품. 이것은 이제 아마 이제 하위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게 하고 있고요. 유전자 치료제나 그다음에 기타 투여한 다음에 일정 기간 이상 모니터링이 필요한 그런 의약품의 경우는 장기 추적 조사 대상 의약품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가장 많이 개발되고 있는 줄기세포 치료제, 그다음에 지금 현재 아직은 유전자 치료제가 많이 허가되고 있지는 않지만 유전자 치료제 역시 장기 추적 조사 대상이다. 그다음에 이종 세포나 조직을 사용하는 경우도 장기 추적 대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장기 추적 조사 계획에 포함될 사항을 법과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이제 조사 대상자에 관한 사항. 누구를 조사를 할 거냐라는 대상자에 관한 사항을 계획에 포함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조사의 범위나 항목에 관한 사항. 내가 장기 추적 조사를 하는데 어느 항목, 그러니까 예를 들어 바람성을 본다든지 여러 가지 특별히 내가 우려가 되는 그런 항목들이 있겠죠. 그런 항목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어떻게 조사를 할 것인지, 조사의 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조사된 것을 가지고 평가 또는 보고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한 부분이 계획서에 반영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임상시험 실시기관 또는 의료기관 등과 협력에 관한 사항.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 첨단 바이오 약품의 경우는 세포나 또 유전 물질 이런 것들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단기간에 또 일관된 일정한 짜여진 범위 안에서 어떤 부작용이 있는 게 아니라 아직 밝혀지지 않은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때문에 지금 장기적인 추적 조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장기 추적 조사할 때 그 결과에 따라서 이미 투여받은 환자라든가 아니면 이제 관련 치료를 다루는 전문 의료인들이 알아야 되는 정보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환자한테 조치를 해야 되는 내용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협력에 관한 사항들을 이 장기 추적 조사 계획에다가 포함을 시켜야 되는 거죠.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업체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지만 이제 필요하다라고 다 인정하였기 때문에 이 법에가 이런 항목들이 반영이 됐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장기 추적 조사의 대상, 시 고려 사항들을 허가고시, 우리가 이제 아까 식약처 고시로 나와 있는 그런 허가고시에 줄기세포 치료제, 유전자 치료제, 기타 이렇게 해서 각각 어떤 사항을 고려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반영을 하고 있고요. 기간도 또한 고시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줄기세포 치료제 경우 5년 이내, 그다음에 유전자 치료제 경우는 15년 이내, 그다음에 이종 조직이나 세포를 포함하는 경우는 30년 이내. 여기가 가장 길죠. 이런 추적 조사 기간이라고 하면 내가 조사를 해야 되는 기간이 되는 거죠. 줄기세포를 투여하고 나서 5년 동안 나는 장기 추적 조사를 해야 되는 것이죠. 이런 이제 요건들이 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투여 내역을 등록하는 이제 대상, 또 내용 이런 것들을 법에서 정하고 있고요. 투여 내역 등록은 당연히 의사나 치과의사, 약사, 취급자가 되겠고요. 인적사항과 투여 내역을 등록하고 7일 이내에 투여자 대상자로부터 동의를 받고 전산 시스템을 통해서 규제과학센터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판매 내역 역시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등록 의무자는 판매 내역이기 때문에 수입 허가자, 그다음에 승인 받은 자 이렇게 판매 내역. 임상시험 승인 받은 자는 당연히 임상 시험할 때 이제 공급한 의료기관 내역을 등록해야 되겠죠. 판매나 공급한 내역을 역시 마찬가지로 규제과학센터에 전산망을 통해서 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첨단 바이오 약품에 대한 전체적인 법규의 내용, 또 어떤 항목이 법에 주로 있는지를 말씀을 드렸고요. 허가라든가 이런 이제 신고하는 여러 가지 자세한 내용들은 고시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허가고시,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관리해야 되는 그런 추적 조사에 관한 부분도 고시 별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고시를 보면 훨씬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쭉 설명드린 내용은 첨단 바이오 약품이 어떤 것이고 어떻게 허가받고 또 주로 지켜야 될 내용은 어떤 것인지 중심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 첫 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